저는 남양주에서 공독서가라는 책방 운영하고 있는 독서교육 전문가 최승필이라고 합니다. 포기한다기보다는 하려고 하는데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사실 아이들이 저 공부하기 싫어서 공부를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이들하고 교육 현장에서 직접 만나보면 이 친구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진 않아요. 자기가 앞으로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될지, 특히나 이제 뭐 중3, 고1 되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부하려고 앉아서 5분 지나면 갑자기 안 마르던 목이 마르고, 또 5분 지나면 안 가고 싶던 화장실이 또 가고 싶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엎드려 자게 되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하면, 학교 공부라는 게 사실 교과서라는 책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교과서를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 이해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면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의지는 있으나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라, 흔히 요즘에 이제 교육계에서 얘기하는 문해력, 그 문제가 가장 큰데 사실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학문을 수행하는 능력에는 사실 두 가지 요소가 있긴 해요. 하나가 문해력이고 하나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기초죠. 근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끼치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이제 상급 학교에 올라가서 성적이 떨어지거나 의지가 있는데 공부를 못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기초가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초는 사실 요즘에 선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차고 넘쳐요. 근데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건 명백하게 문해력. 문해력은 수학 능력의 중추에 해당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약하면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교과서라고 보면 교과서를 열심히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 이 아이들 책 보면 연령대별 언어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강아지 똥을 스스로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는 초일 교과서를 못 읽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멋진 여우씨라든가 화요일의 두꺼비, 이런 초등 중학년 동화를 못 읽는 친구들은 초3 교과서를 못 읽어요. 이런 식으로 책을 못 읽는 것과 교과서를 못 읽는 것이 사실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독서라는 게 글을 읽고 이해하는 훈련이기도 하기 때문에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경험, 이런 게 쌓이면 당연히 문해력은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교과서로 하려고 하면, 교과서는 이렇게 단원별로 분류가 되어 있고 하나의 온전한 책이기보다는 이 연령대에는 이런 걸 알아야 돼 하는 지식 카탈로그 성격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문해력이 낮은 친구가 교과서를 스스로 읽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 동연령대의 책 혹은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책을 읽게 되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훈련을 굉장히 쉽고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그걸 그냥 재밌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교과서 쉬워지는 거죠. 이런 식의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사실 요즘 아이들이 학교 공부조차도 사실 스스로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면서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아이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어른들이 학원을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많이 보내기 때문에, 이 사교육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교과 내용을 설명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를 할 때 인강을 듣거나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죠. 근데 거기다가 쉴 때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책 읽어라 그러면 학습만 읽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읽고 이해하는 경험이 증발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문해력이라는 것이 교육계 문제가 된 것이, 이런 트라이앵글, 딱 세 개의 요소가 맞물려 있는 것 때문에 전체 세대의 문해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생기는 현상이라, 그럼 이거를 역으로 깨려면 이 세 개 트라이앵글 중에 하나를 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가장 심리적 장벽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독서를 하는 거, 책을 좀 읽는 거이기 때문에 제가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학습 양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월등한 학업 성취도를 보이는 친구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문해력이 굉장히 높게 측정된다는 거예요. 보통 자기 학년보다 뭐 2단계, 3단계 좀 많이 높은 친구들은 뭐 3단계, 4단계까지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초4인데 문해력 테스트를 해보면 중1, 2, 초5인데 테스트 해보면 중3 최고급 수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 읽은 애들은 그렇다 치는데 책을 안 읽은 친구들은 도대체 왜 그런 격차가 벌어지느냐, 이걸 이제 흔히 지능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아이들하고 교육 현장에서 같이 책 읽고 이렇게 해보면 어떤 게 있냐면 생각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제가 아까 문해력의 또 다른 이름이 수학 능력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수학 능력 말고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이게 사고력이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 사고력이 높은 친구들이 문해력이 높습니다. 이게 왜 같을 수밖에 없냐면, 인간의 사고는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뇌가 작동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오늘 독서
독서 강연 유튜브를 보기로 했어 하고 언어가 지나가죠. 근데 이 동일한 내용의 문장을 책에서 묵독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때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도 생각하는 때 일어나는 방식하고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독서는 생각하는 행위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흔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책을 읽다가 멈춰서 하는 생각 혹은 책을 다 읽고 나서 하는 생각을 생각하기 쉽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묵독 그 자체가 언어를 처리하는 과정, 사고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부머리에 뛰어난 어린 친구들이나 중학생들 보면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는 교과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희 세대 때 했던 공부방식 있잖아요. 교과서를 요약 정리해가지고 막 형광펜하고 이게 사실 독서에서는 초록이라고 부르는 필사와 더불어서 가장 강도가 높은 독서법이거든요. 이렇게 한 친구들 이거 아니면 왜냐고 자꾸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왜냐고 물어보는 친구들 중에 질문을 딱 들었을 때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뭔가를 보고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런 건 단답형으로 다 질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을 하지 않고 질문을 딱 들으면 이거 최소 15분짜리인데? 그런 질문들만 골라서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이 왜 그런 질문을 할까 이렇게 가만히 봐보면 이 친구들이 뭐가 좋냐면 관찰력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저건 왜 저렇지? 요렇게 돼서 요렇게 돼서 요렇게 돼서 아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관찰한 것들의 어떤 특징들을 사고를 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친구들을 세상을 읽는다라고 표현하는데 평소에 계속 논리적이면서도 제법 길이가 되는 언어 사고를 계속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력이 올라오는 거고요. 사고력이 올라오니까 문해력이 올라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고의 패턴이 인과관계 유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문해력이 높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공부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거죠. 이제 또 다른 유형으로는 이제 책을 많이 읽어서 문해력이 높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상을 읽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끊임없이 논리적인 언어 사고를 하는 것이고 책을 읽게 되면 작가가 해놓은 언어 사고를 독자가 자기 머리로 처리해보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3시간짜리 장편 동화를 한 권 읽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3시간 동안 결과적으로 언어 사고를 한 게 됩니다.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정연하게 그리고 그 정도의 길이로 사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3시간 동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책을 읽게 되면 그런 언어 사고를 하게 되니 그 언어 사고의 처리 경험이 사고력을 끌어올리는 거고요. 끌어올려진 사고력이 언어 능력 평가 테스트나 학교 공부를 할 때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고력과 문해력이 같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인 거죠. 전 세계 교육을 놓고 보면 이쪽 끝에 대한민국이 있고요. 이쪽 끝에 핀란드가 있습니다. 둘 다 굉장히 높은 학업성 지도를 보이고 있죠. 근데 한국은 아시다시피 교육의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가르칠수록 많이 배운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영어 유치원, 학원, 한마디로 말해서 학습량을 엄청나게 투입을 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공부를 시키죠. 근데 핀란드는 정반대입니다. 핀란드 교육부를 대표하는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가르치지 않을수록 많이 배운다. 진짜로 안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교과서 펼쳐봐. 지진 나오지? 덮어. 그리고 반 친구들이 다 학교 도서관에 가요. 가서 지진에 관련된 걸 찾아서 읽고 읽은 거를 일주일 뒤에 발표하고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이런 식의 교육법을 취하고요. 이 과정이 뭐냐면 사실 교과서는요 어떤 지식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공부해봐서 알지만 한 단원에 20페이지. 근데 20페이지에 지진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과서라는 건 니네 나이 때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요런 것들이 있어 하고 지식을 맛보여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맛보여준 지식을 외워서 시험을 치는 거고요. 핀란드는 어떤 거냐면 자 맛을 봤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자. 그럼 어떻게 알아봐? 해당 분야의 책들을 읽고 와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해한 것을 출력하는 식으로 수업을 하는데 이게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문제를 낼 때 오지선다 내고 막 문제를 일일이 다 내잖아요. 핀란드는 어떤 식이냐면 지진에 대해 논하시오. 이게 끝입니다. 그럼 지진에 대해서 고등학생이 점수를 받게 논하려면 지진에 관련된 성인 지식 도서를 최소한 3권을 읽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 권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 책이라는 건 관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오해가 발생합니다. 2권, 3권 정도 읽으면 이 지진이라는 지식이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고요. 3권을 읽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책이지만 지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반복 독서를 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럼 지진에 대해서 용어부터 시작해서 깊게 이해하면서 입체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시험 칠 때 애들이 그런 거 물어보죠. 야, 너 공부 많이 했냐? 핀란드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너 많이 읽었냐? 이렇게 되니 문해력이 그럼 굉장히 많이 높게 올라오겠죠. 문해력이 높게 올라오니까 문해력이 사고력이고 수학 능력이니까 이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왜 어렸을 때 아이들을 학교 보내기 전에 이제 한글을 가르치려고 하고 빨리 배워서 빨리 스스로 읽기를 바라잖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양으로 학습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빨리 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핀란드는 심지어 8세 이전에 핀란드 알파벳을 가르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핀란드 기준에서 보면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범법자인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빨리 가르칠수록 머리가 빨리 깨어지고 그래서 공부를 더 잘하게 될 것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고 느낌적 느낌을 하는 생각일 뿐인 거고요. 실제로 교육학, 내과학에서는 영유아 시기는 학습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내과학 교육학의 정설입니다. 왜 하면 안 되냐 하면 학습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뇌가.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오히려 뇌 성장과 내 건강을 해친다는 것이 뇌과학과 교육학의 정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뒤에 아이들이 정상적인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갖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한국 사회는 6.25 동란 이후로 세계적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책을 읽었던 세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책을 안 읽어도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요, 교과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읽는 겁니다. 이게 요즘에 서울대 친구들이 자기 학습법을 비법처럼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게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비법이 교과서 요약 정리입니다. 나는 학교 공부할 때 교과서 요약 정리를 이렇게 해서 공부했더니 내신도 1등급 나오고 수능도 거의 만점 가까이 받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실 우리 세대, 부모님 세대 때 학습 방법이거든요, 이게. 근데 요즘 친구들한테 교과서 요약 정리 개념 설명해주고 해보라고 하면 못합니다. 이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약 정리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문해력이 있어야 돼요. 일단 교과서를 초볼로 읽을 때 전체 맥락이 꿰져야 되고요. 꿰지면서 머릿속에 구상이 돼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요약 정리를 할지,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여기 형광펜 칠해야지, 이 부분은 빨간색으로 써야지, 이건 따로 빼서 박스로 정리해야지,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 문해력이 내 연령대에서 많이 뒤처지게 되면 맥락 자체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계속 학원을 보내고 계속 이 부분 해결하지 않고 설명안을 듣는 방식으로 학습량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똑같이 학원 보냈는데 쟤는 성적이 오르고 왜 우리 애는 성적이 안 오르지?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냐 하면 바로 이 지점 때문입니다. 그 친구는 사고 패턴의 문제든 아니면 평소에 학습 습관의 문제든 독서량의 문제든 간에 문해력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 거예요. 이 문해력의 순서대로 그라데이션처럼 학원에 가서 학원 효과가 쫙 이렇게 순서가 지어지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해력이 약하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해하시기 쉬워요. 왜냐하면 초등학생의 경우는 문해력의 지배를 별로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교육은 설명하는 서비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설명은요, 전달하려고 하는 지식이 쉽고 간단할수록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초등 1학년들을 학원 보내잖아요. 효과 정말 좋습니다. 수학 막 10점 받던 애가 학원 가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90점, 100점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덧셈 뺄셈은 설명하기가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점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중학생이 되면 거의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러요. 문해력이 낮다면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힘들고요. 2번, 3번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지점 때문이고요. 또 다른 측면, 사고 패턴 자체가 인과관계 유형으로 되어 있는 친구들. 저거 왜 저렇지? 저건 이래서 저래서 저런 거 아닐까? 라고 평소에 끊임없이 언어 사고를 하는 친구들도 문해력이 되게 높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 두 가지 경우 말고는 제가 20년 동안 이 업계에 있으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수능 만점 받은 친구들이 저 독서가 도움이 됐어요 라고 얘기하는 데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읽은 책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코스모스, 총균세, 사피엔스 이런 게 아니에요. 들여다보세요, 인터뷰를. 대부분 소설입니다. 심지어 해리포터만 계속 반복해서 읽은 수능 만점자도 있어요. 네, 이런 지점들을 좀 감안해 보시면 우리 애도
문해력은 낮지만 학원을 열심히 다녀서 공부를 잘하게 될 거라는 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초등학생은 문해력 지배를 거의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중학생이 되면 문해력 지배를 상당히 많이 받게 됩니다.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문해력이 높은데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문해력이 높아도 자기가 공부 안 하면 성적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해력이 낮은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없습니다. 그거는 문해력이 낮잖아요. 그럼 일단 국어 성적이 안 나와요. 수능 치잖아요. 수능 국어 영역 성적을 필두로 해서 나머지 영역이 다 내신 대비 끌려 내려갑니다.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해력을 강화하고 우리 아이의 학습을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한국 사회는 독서 지도를 계속해서 실패해 왔죠. 제가 강사 생활을 시작했던 20년 전부터 지금까지만 놓고 봐도 매 세대 독서 지도를 실패해 왔고요. 그 결과가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가면은 그 숫자가 한 반에 한 명 있거나 없거나 이런 수준이 되고요. 고등학생이 되면 정규에서 찾아야 됩니다. 책을 읽는 친구는. 물론 학교에서 숙제로 수행평가로 독서가 지정되거나 아니면 논술 수업을 따로 듣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올라갈수록 안 읽게 되는, 고등학생이 되면 사실상 OECD에서 책을 가장 안 읽는 나라의 국민이 될 준비를 끝낸 채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게 정석이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독서를 교육으로 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 교육할 때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영유아 때 몇 개월에 무슨 전집, 몇 개월에 무슨 전집, 몇 개월에 무슨 전집 이렇게 줄 세워서 읽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랑 초등 1학년 들어가면 뭐 어휘력책, 자연관찰책 이런 거 위주로 읽혀주려고 하시는 거. 초3 되면 한국사, 초4 한국사 심화, 초5 되면 세계사, 초6의 과학 이런 식으로 마치 교과서처럼 아이가 시기별로 읽어야 될 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읽히면 애가 그걸 읽어서 균형 잡힌 지식을 가진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사실 한국 사회의 독서 지도의 정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20년 동안 이 업계에 있으면서 이 로드맵으로 독서가가 된 애를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실제로 문해력이 자기 연령대보다 3단계, 4단계 높고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실제 독서가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좋아하는 장르가 있어요. 근데 그 장르라는 게 보통 부모님이 싫어하는 거죠. 판타지, 탐정물, 로맨스 뭐 이런 겁니다. 자기 좋아하는 장르가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 책이 나오는 길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서 그걸 심심하면 한 번씩 다시 읽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 친구들 특징이 부모님이 책을 읽어라 해서 읽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읽어요. 근데 뛰어난 독서가일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책을 너무 좋아해서 많이 읽다 보니까 부모님이 책을 읽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바꿔서 얘기하면 독서가는요, 학교 공부하듯이 읽어야 될 책을 줘서 읽히는 방식으로 독서 지도를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모든 독서가 똑같은데 독서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날 우연히 집어든 책이 겁나 재밌는 거예요. 푹 빠져서 읽고 대박. 이 경험 한 번이에요. 독서가가 된 사람들은요, 이 문을 넘었냐 안 넘었냐로 갈립니다. 그래서 성인분들 중에 1년을 읽었는데 내가 책을 제대로 읽은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제대로 안 읽은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독서가는요, 그런 책 한 권 만나서 푹 빠져서 읽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할 여지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재밌는 것도 어딨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천체물리학 책이 됐든 공포동화가 됐든 판타지가 됐든 상관없어요. 어떤 책 한 권을 그렇게 푹 빠져서 읽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도서관 가게 됩니다. 또 찾아서 읽다가, 근데 읽다 보면 이런 거 있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이해에 실패한 건데 내가 문해력이 낮든 내 관심사가 아니든 빌려와서 읽다 보면 재미없는 책이 있어요. 보통 독서를 싫어하거나 재미없는 건 이해에 실패한 거거나 독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하고 상담을 계속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보통 독자는 어떻게 느끼냐면 이게 나한테 어렵네? 내가 이해를 실패했네? 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정말 겁나 못 썼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 어떤 책 읽으시다가 정말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재미가 없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해에 실패한 건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재미있는 책을 쫓아가다 읽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해력이라는 게 되게 가벼운 능력이거든요. 사실은 한 권 읽을 때마다 양자도약처럼 점핑을 합니다. 이거는 언어 능력 평가를 했을 때 어느 정도냐면 한 권을 푹 빠져서 읽잖아요. 그럼 요거 읽기 전에 언어 능력 테스트 결과와
나와 읽은 후에 테스트 결과가 그 즉시 점수가 달라집니다. 그 정도로 도약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강도는 푹 빠져서 읽은 정도가 셀수록 이 점수는 세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판타지를 읽거나 공포 동화를 읽는 게 아무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어떤 책을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독서의 강도의 문제거든요. 강도는 곧 재미하고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몇 권 읽다 보면 문해력이 점핑을 하겠죠. 점핑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서관 서가에서 내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 책의 폭이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넓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독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얘가 한국사 공부를 시작하는데 한국사 책을 읽게 해서 지식을 쌓아줘야지 이 관점으로 접근하시잖아요. 그러면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니고요. 책을 못 읽게 돼요. 독서는요. 문화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 필요 없고 우리 애가 책을 좋아하는 애로 만들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한테 책 선택권을 주시고 그 선택해온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우리 가족 책 읽는 시간 이런 식으로 정해서 아이가 골라온 책을 읽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같이 읽으세요. 그 시간에. 그러면 사실 독서 지도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입시 제도라는 건 계속 바뀌어 왔잖아요. 근데 이게 형식은 다 달라도요. 결국 이걸 통과하는 데 필요한 능력은 동일합니다. 이 학력고사라는 건 뭐냐면 고등학교 3년치 내신 시험이에요. 고등학교 3년치 교과서 달달달 외워서 그거 누가 더 많이 잘 외웠나, 누가 더 많이 입력을 잘했나 이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걸 잘하려고 해도 문해력은 필요합니다. 수학 능력 시험은 뭐냐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요. 네가 대학에 가서 전공 소속도 읽어야 되고 논문도 읽어야 되고 교양 수업도 읽어야 돼. 이걸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학문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돼?를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해력이 더 중요해져요. 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입시 경쟁이 굉장히 심해서 수시가 좀 왜곡되는 측면이 있죠. 수시에 필요한 준비를 학생이 한다기보다는 좀 스페셜리스트 선생님들이 붙어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왜곡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만약에 그런 왜곡이 없다고 한다면 아이의 능력 자체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때 필요한 능력이 결국엔 문해력입니다. 왜냐하면 문해력이 사고력이고 수학 능력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도 계속 바뀔 건데 사실 이거는 입시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예요. 문해력이 낮다라는 거는 제가 아까 사고력하고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가 사실 저는 대학 입시의 중요성이 이제는 굉장히 옅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 저하고 같이 책 읽었던 친구들 그럴듯한 대학 들어가서 지금 다 사회생활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아이들이 상위 10위권 대학 들어간 그런 친구들이 인턴 전전하다가 결국엔 공무원 시험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그 학벌이었으면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레벨의 직장에 못 가고 저 학교 나와서 저길 간다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벌의 힘이 약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아이들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결국에는 생각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입시를 봐도 독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의 삶 전체를 봐도 독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강사 생활 처음 시작하고 독서 교육 관련된 논문 이런 걸 좀 찾아서 봤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좀 어떤 식의 충격을 받았냐면 불가능한 지도법, 특히 이제 한국사에 좀 어떤 게 있냐면 독서 능력을 올리려면 높은 수준의 책을 읽어야 한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어떤 식으로 지도하냐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초2가 됐는데 초2 책 잘 읽어요? 그러면 그냥 놔두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알아서 합니다. 독서라는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문해력도 강제로 시켰을 때보다 더 뛰어나게 확보하고 책이라는 매체에 대해서 애정을 갖게 되고 다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초2 책 제대로 잘 읽으면 부모님 초3 책 갖다 줘요. 초3 책 잘 읽잖아요? 그럼 초4 책 갖다 줘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애가 나가 떨어질 때까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올리게 되냐 하면 수준이 높은 책을 읽어야 문해력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인분들 독서 시작할 때 고전 명작으로 시작하시는 경우 꽤 많은데 그렇게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장담컨대 100%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독서는요 효과가 나려면 내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사고 과정이 됩니다. 내가 읽고 이해할 수 없는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그냥 글자 읽기가 돼요. 어린이 책만 해도 초4 이렇게 되면 120페이지, 140페이지 이렇게 되는데 글자를 꾸역꾸역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독서는요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을 어느 정도 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몰입해서 읽을 수 있느냐가 수준 높은 책 어떻게 읽게 되냐면 내가 읽잖아요. 그럼 문해력 올라와요. 그럼 어느 날 가다가 도서관 속에서 보다가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같은데 두꺼운 책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두꺼운데 너무 재밌겠는 이 마음을 두께에 대한 부담을 압도할 때 그럼 그 책 뽑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책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밑에 단계 책 읽으면서 문해력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책이 이해가 되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의 폭이 내가 쌓아놓은 문해력 때문에 확장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읽다가 책 가서 고르다 보면 내 언어 수준보다 낮은 책도 읽었다가 맞는 책도 읽었다가 하다가 또 그런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 거거든요.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내가 내 취향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취향도 있지만 서가에서 발견하게 되는 취향도 있어요. 나 SF 싫어하는데 어떤 책을 보고 야, 이 책은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생긴단 말이에요. 나는 예를 들어서 철학을 싫어해. 근데 서가를 가다 보면 이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걸 발견하게 됩니다. 확장도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한테 책의 선택권 이걸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 내려놔야 될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책의 수준에 대한 부모님의 감별 이걸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한국 사회에 또 널리 퍼져 있는 상식 중에 균형 잡힌 독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균형 잡힌 독서는요, 문화생활을 균형 잡히게 하겠다는 건데 부모님들, 성인분들 문화생활 균형 잡히게 하십니까? 월요일은 가야금 켜고 어제는 음악을 했으니 오늘은 미술을 해야 되나? 난치고 미술관 가고 필라테스 하고 그렇게 요일마다 균형 잡히게 하세요? 안 그러죠. 문화생활이라는 건 내가 지금 꽂힌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바쁜 현대사회에서 그걸 못하게 되는 게 허다하잖아요. 그냥 문화생활도 이런데 하다못해 영화를 봐도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마음이 간사하냐면 영화를 보고 싶다가도 일부러 이거 보자고 지정해 주잖아요. 그럼 보기 싫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 책이라는 건 글을 읽고 이해하는 수고로움이 드는 문화활동입니다. 근데 이걸 지정해줘서 읽힐 수 있을 것이다. 균형 잡히게 읽힐 수 있을 것이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독서가들은요, 균형 잡히게 안 읽습니다. 독서가가 책을 선택하는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읽을 수 있는 가장 재미있는 책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철학책 니체를 읽고 있다 하더라도요, 양자역학을 읽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걸 읽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읽을 수 있는 가장 재미있는 책이 그 책이라서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의 취향과 선택권은요, 타인이 간섭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간섭하는 순간 독서는 끝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 애가 문학책만 읽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비문학도 읽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우리 애는 문학책을 좋아하는 애구나, 이렇게 발견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지진책만 읽잖아요. 우리 애는 지구과학에 대해 관심이 있는 애네, 지진을 좋아하는 애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공부에 대한 생각을 아예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냥 이건 독서 문화를, 우리 아이가 책 읽는 문화를 가졌으면 좋겠어. 다른 모든 걸 배제하고 이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역으로 책이 주는 수학 능력, 책이 주는 학습적인 효과를 가장 강력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역으로. 그래서 이 관점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독서 지도는 또 개인의 독서도 마찬가지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원수처럼 여기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학습 만화고요, 하나가 스마트폰인데,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원수처럼 여기냐 하면, 제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그 어릴 때 반짝반짝 빛나는 애들이 이 두 가지로 허물어져 가는 거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일단 학습 만화는, 학습 만화라는 컨텐츠 자체가 좋고 나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학습 만화에 대해서 워낙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제가 만화를 싫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대학 때까지도 만화를 읽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만화 많이 합니다. 만화는 상상력에 특화되어 있는 예술 장르이기 때문에 만화가 주는 컨텐츠 감각, 만화가 주는 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힘에 대해서 굉장한 경외심을 갖고 있고요, 저 자신도 굉장히 좋아하는 장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 만화를 왜 안 낸다고 얘기하냐면, 일단 학습 만화의 본질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만화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독서는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행위예요. 만화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주 매체가 글이 아니에요. 만화는 그림이 주 전달 매체입니다. 거기 말풍선 있잖아요, 박스 있잖아요,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 그림을 설명하는 다큐멘터리의 자막 같은 겁니다. 우리가 BBC 다큐멘터리 정말 좋은 거 봤어요. 자막 읽었어요. 그거 한 편 보고 나서 나 책 읽었어 이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걸 보게 되면 책을 읽는 것과 똑같이 내용을 이해하게 돼요. 문제는 뭐냐, 그걸 읽는다고 해서 문해력이 올라오진 않는다는 거죠. 그걸 봤다고 해서 책을 읽은 게 되진 않습니다. 똑같이 내용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사고력, 문해력 관점에서 보면 만화는 독서가 아닙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만화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게 되냐면 아이들이 저학년 때는요, 야, 학습 만화 3권에 글책 7권 읽어 하면 이게 착한 친구들 같은 경우 유지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초1, 2 때. 그래서 부모님들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학습 만화로 지식을 충전하고 글책으로 문해력을 키우고, 아, 우리 애는 정말 균형 잡히게 잘하고 있어.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초3이 되는 순간 이 평화는요 99.9% 깨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깨지냐면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우리 애가 학습 만화 9권에 글책 1권 읽고 있는 상태가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학습 만화는 두껍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도서관 가서 애들 학습 만화 보는 거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보냐면 10권씩 쌓아놓고 이 속도로 봅니다. 독서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컬러풀한 이미지, 그 만화적 개그가 있어요. 그런 개그를 즐기면서 그냥 보는 겁니다. 근데 초1, 2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6, 7세 때 읽어주던 그림책하고 언어 수준이나 길이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6, 7세 때 읽어주던 거를 초1, 2 때 스스로 읽기로 전환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실제로 초1, 2는 독서 이론에서 본격적 독서기가 아닙니다. 독서 준비기거든요. 반복하는 거 이때.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림도 많고요, 한바닥에 들어가 있는 글행도 짧습니다.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학습 만화를 보나 글책을 보나 부담이 없긴 매한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둘이 평화로운 공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초3, 이게 독서 이론에서는 본격적 독서기의 시작점입니다. 초3이 되면 책이 어떻게 되냐면 한 바닥에 15줄, 80페이지, 100페이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학습 만화 페이지 터닝 속도에 익숙해져 있던 아이 입장에서는 그 책을 보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 놈의 책이 읽어도 페이지가 안 넘어가, 이렇게 돼요. 그게 읽는 게 이제 확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습 만화로 급격하게 다 독서 비율이 확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읽고 이해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학습 만화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학습 만화의 해악은 뭐냐면 컨텐츠 그 자체가 아니고 글책 독서를 다 장악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9권 학습 만화 읽고 한 권을 제대로 읽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한 권은 아이가 읽으려고 고른 책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최후 보루선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아이들이 한 권 어떻게 읽어버리냐면 학습 만화 보듯이 읽어버려요. 덮고 다 읽었어 엄마, 학습 만화 콜? 결과적으로는 학습 만화 100이 됩니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이게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부담 때문에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제일 크지만 여기에 내가 읽을 글을 부모님들이 책을 다 지정해 줬어요. 그럼 읽기 싫겠죠. 이게 두 가지가 겹쳐져서 학습 만화로 대거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독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이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개 중에는 학습 만화도 잘 읽고 글책도 잘 읽는 애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딱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진짜 독서가요. 그러니까 초5인데 내 문해력이 중3이야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학습 만화 봅니다. 근데 그런 애들 학습 만화 봐도 돼요. 왜 되냐 하면,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중3의 문해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되냐면 덩치가 작은 중3, 그러니까 중3 클래스에서 교과서 참고서를 주면은 최상위 성적을 낼 수 있는 애가 초4, 초5 교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교과서 공부를 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뛰어난 독서가들의 특징이 옆에서 보면 농땡이처럼 보여요. 공부가 금방 끝나버리거든요. 그리고 지 읽고 싶은 책 읽으러 가요.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들은 공부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고 간단하게 끝나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 책을 못 읽는 친구들은요, 책 한 권 읽는 게 부담이에요. 책을 잘 읽고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책 한 권 읽을 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을 만나면 페이지 주는 게 고통스럽습니다. 이 재밌는 게 곧 끝나겠구나.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은 학습 만화도 이거 뭐지? 이런 것도 있네? 하고 보잖아요. 둘 다 안 힘든 거예요. 둘 다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읽게 되는데, 이게 왜 학년이 올라가면 학습 만화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독서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님들이 계신데, 그거는 이 아이들 케이스밖에 없어요. 압도적인 문해력을 가진 찐 독서가만이 학습 만화가 뒤에 가서 수그러듭니다. 왜냐하면 한 1년 이게 같이 읽다 보면 이게 별거 없다는 게 뻔히 보이게 되니까 이게 다 사라지고 글책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학습 만화에 장악을 당해서 그 길로 독서 끝나요. 초6, 중1 때까지 학습 만화 읽다가 독서 끝나는 겁니다. 중1 교과서 주면 못 읽어요. 청소년 소설 주잖아요. 너무 두꺼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습 만화를 읽고 독서 숙제를 하거나 학습 만화를 읽고 내가 책을 읽었다라고 아이가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아이한테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학습 만화는 글책 독서를 완전히 장악하는 황소개구리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하고 같이 지내오면서 느꼈던 교육,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아이와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하고 관계만 좋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뒤에 가서라도 공부합니다. 그 아이가 뒤에 가서라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기 길을 찾아가요. 공부만이 또 길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너무 공부를 많이 시키고 이렇게 되면 아이가 어떤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냐면 소외됐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내가 아니고 내 성적표구나. 내 성적표에 따라서 엄마 아빠는 나를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기도 하구나. 지속적인 정서적 갈증,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정서를 굉장히 메마르게 만듭니다. 갈라지게 만들고요. 이게 한번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진행돼서 아이의 마음이 갈라지면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굉장히 힘들고요. 그뿐만 아니고 공부를 잘하던 애들도 이악 물고 망가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실 잘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제가 뭐 그렇다고 공부를 시키지 마시라, 책을 읽히지 마시라 뭐 이런 뜻이 아니고, 함께 책을 읽고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더라도 아이가 내가 대상화되고 있구나, 내가 내 자신이 아니고 나는 성적표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도록 아이와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제1번으로 두신다면 이것이 저는 입시에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넘어서서 입시와 관계없이 아이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주셔야 할 가장 큰 선물, 반드시 필요한 삶의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행복한 생활,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남양주에서 공독서가라는 서점 운영하고 있는 독서교육 전문가 최승필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교를 갔다 오면 나가서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먹고 쓰러져 자고 다음날 가서 학교 가고, 이게 제 일이었고, 제 통지표에 항상 선생님들이 뭐라고 적었냐면 주위가 산만하고 항상 먼 산을 바라보고, 수업을 안 듣고 항상 딴 생각을 하고 지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책에도 전교 꼴찌였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항상 꼴찌였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문해력이 낮았냐면 시험 칠 때는 그래도 안 보던 교과서도 좀 보려고 하고, 적어도 시험지 문제는 열심히 읽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문해력이 너무 낮다 보니까 문제를 한 3번까지 읽고 나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왜 공부 안 하는 친구들 막 찍잖아요. 그게 이제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보기에는 저게 공부가 싫어서 아예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 왜 그러냐면 문제를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너무 놀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감금하셨어요.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었죠. 할 게 없어서 6개월 동안 하루에 5시간씩 뭘 했냐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만화도 한 6개월 그리고 나니까 못 그리겠더라고요. 너무 지겨워서.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거래처를 통해서 싸게 들여온 300권짜리 소년소녀 전집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하나씩 뽑기 시작했어요. 넘기다가 이제 사파 나오면 한 5줄 읽고, 또 넘기다 사파 나오면 이걸 이제 또 6개월 한 거예요. 근데 그날도 제가 읽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날 뽑아둔 책이 플란다스의 개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책은 첫 페이지에 사파가 있었어요. 철물점 아저씨가 파트라슈를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제가 그날은 첫 줄을 읽은 거예요. 둘째 줄 읽고 셋째 줄 읽고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 차려 보니까 한 3시간 지나 있고, 책은 덮여 있고, 저는 막 울고 있고. 그게 제 인생의 첫 책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300권짜리 소년소녀 전집을 한 권씩 빼서 다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6학년 2학기 때 시험을 쳤는데 제 인생 최초의 수가 나온 거예요. 국어가.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근데 국어가 수가 나와서 희한하네? 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 올라가게 됐고, 그게 시작이었죠. 그러고 나서 물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여러 중요한 책들이 있었습니다만, 제 인생을 바꾼 책 한 권을 꼽으라고 한다면 플란다스의 개를 저는 항상 첫 손에 꼽습니다.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플란다스의 개가 누구에게나 좋은 책이어서 꼽는 게 아니에요. 사실 객관적으로 좋은 책 같은 건 없거든요. 그 상황, 그때의 나의 상태, 나하고 맞는 책이 있어요. 책을 읽는 사람마다 독서가의 길이 다 다릅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길이 있는 거라서, 초등 5학년 때 저에게 우연히 맞는 책으로 발견된 것이 플란다스의 개였다는 것이지, 모든 학생들이 그 책을 읽어야 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독서에 있어서 문해력은요, 책을 읽어야 할 이유에 안 들어갑니다. 문해력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다 보면 별책 부록처럼 사은품처럼 딸려오는 것일 뿐인 것이지, 그래서 실제로 독서가 분들 중에는요, 문해력의 개념을 몰랐던 분이 훨씬 많을 겁니다. 이런 거죠. 보통 독서가들이 뭘 잘 모르냐면, 책이 어려워요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릅니다. 한글 아시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책 좋아하는 독서가 분들 얘기를 내 독서에 투영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견고해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왜 나와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빡세게 읽어라, 도전적으로 읽어라, 메모하면서 읽어라.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맞냐면 그 정도 레벨이 되는 독서가에게 맞는 얘기입니다. 초보 독서가 이렇게 읽잖아요. 3일 안에 독서 끝나요. 그래서 사실 문해력은 독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라기보다는 책을 읽게 되면 얻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책을 읽는 것이 이것이 내 삶에 큰 도움이 되는구나, 내 존재 자체에 큰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느끼는 지점은 흔히 얘기하는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지점입니다. 이게 저도 책을 논문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 독서의 자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용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대로 붙이고 다니는 게 있는데 자아 강화 효과라고 저는 부릅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게 생각이니까 되게 자유롭게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유연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은요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합니다. 경계선도 명확하고요. 근데 이 경계선이 명확해서 굳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흔히 꼰대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나이를 먹어서 꼰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책을 읽지 않는 사회에서는 전 세대가 꼰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왜 세대 갈등이 일어났을 때 서로 혐오하는 문화 있잖아요. 무슨 충 이렇게 부르게 되는 이유도 뭐냐면 그 경계가 견고해져서 생기는 일이에요. 경계가 견고해지니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행동,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혐오해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인지과학자들, 사회과학자들이 이런 혐오 문화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책 읽는 데 실종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독서는요 이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일입니다. 책을 읽을 때 가장 기본 자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비판적 독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비판적 독서를 염두에 두고 책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점점 더 편견, 이 경계선의 두께가 점점 더 두꺼워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생각이 고립되고 그 두께가 두꺼워져서 뒤에 가면 타인하고 소통이 안 될 정도로 두께가 두꺼워져요. 책을 읽을 때는요 비판적으로 읽으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본 자세는 이겁니다.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서 이해해 보겠어. 이 자세로 읽는 거예요. 이 자세로 화자가, 작가가 하는 이야기에 온 힘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라면이라는 관점을 갖고 책을 읽는 거죠. 이렇게 되게 쉬워요. 책 읽다 보면 만들어낸 이야기니까 저 사람이니까 그렇겠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인물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작품 안에 진술되어 있는 어떤 생각을 할 때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이 사람 왜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행동하지? 이런 관점으로 그 사람을 이해해 보시려고 해야 돼요. 이거는 그 장면만 갖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읽어온 부분 그리고 이 사람의 정체성,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을 다 총합으로 놓고 이 사람의 사고 체계 자체를 이해해 보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동의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행동하고 이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지식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읽을 때도 전문가가 무슨 얘기를 막 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 상식의 기준을 가지고 내 상식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하면 내 상식은 이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하고 그거를 내 상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고민해보고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내 자아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방식의 독서가 돼요.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가가 얘기하는 그 지점을 이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고 많이 고민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양한 관점으로 투입을 해보셔야 돼요. 내 자신을. 그래서 그 철학자가 하는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해 보시려고 해야 됩니다. 그럼 비판적인 독서는 어떤 때 이루어지냐 하면 내가 내 존재를 걸고 완전히 다 이해를 해봤어. 당신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거였군요.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지점은 당신에게 동의할 수 없어요. 근데 동의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하고 근거가 있는 다른 입장을 갖는 것이 비판적 독서입니다. 책을 읽을 때 비판적으로 네가 뭐라고 하는지 보자. 이걸 비판적 독서라고 생각하시면 독서는 오히려 득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아 강화 효과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어떤 책 한 권을 읽기 전에 나와 읽은 후에 내가 전혀 다른 존재가 됐다는 식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아까 플란더스에게 말씀드렸지만 저 때 시골 남자아이들 어떠냐 하면 그 동네 동물들을 괴롭혀요. 막 풍뎅이 잡아서 막 다리도 떼보고 막 이러고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많은 동물들을 많이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제가 플란다스의 개를 읽고 나서 어떤 애가 돼버렸냐면 길고양이만 봐도 울컥한 거예요. 동물한테 손도 못 댄 애가 돼버렸습니다. 그 책 한 권으로. 이게 문학이 주는
주는 자아 강화 효과의 방식이에요. 내 정서, 감각, 느낌 이런 것들을 필고에 바꿔버립니다. 지식 도서는 어떤 식이냐면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중력 질서를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한 틀이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민주주의를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저녁 뉴스를 보거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한 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내가 중력 알지. 내가 민주주의 알지. 학교에서 다 배웠지. 교과서는요. 지식에는 우리 나이 때는 이런 지식을 알아야 해요 하는 지식 카탈로그 보입니다. 교과서를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해하거나 진화론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책을 읽으면서 내 관점에서 내 상식에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자아 강화 효과 발생하면은 사실 독서가들이 왜 그렇게 지하철 타고 가거나 공항에서 집에서 텔레비전도 치워버리고 책을 읽냐 하면 이 한 권을 읽고 났을 때 내가 달라졌다는 자아 갱신감 있잖아요. 이게 다른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재미가 굉장히 역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미쳐서 책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책을 읽어온 바에 의하면 독서라는 행위는 세상을 이해하고 나를 발견하는 행위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세상을 이해하고 나를 발견하는 것은 삶을 깊고 진하게 사는 독서가 입장에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서 방법에는 외형적인 방법의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장 기본적인 독서는 정독이죠. 책을 읽고 푹 빠져서 쭉 언어 사고를 따라가서 탁 덮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정독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이거보다 심화된 형태의 독서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이걸 좀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슬로우 리딩은요. 흔히 이제 글을 천천히 읽는 건가?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슬로우 리딩은 어떤 거냐면 책을 읽다가 멈추는 순간이 많은 독서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모비딕 같은 거 읽을 때 첫 문장이 나를 이스마일이라고 불러다오. 이게 뭐지? 왜냐면 모든 책은 두 갈씩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문장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첫 문장을 자기소개로 했잖아요. 나를 뭐 이스마일로 불러다오. 그러면 책을 좀 많이 읽은 분들 멈추게 돼요. 이스마일이 뭐야? 찾아보면 이슬람 민족이 있잖아요. 근데 이슬람 민족은 유대 민족에서 분파되어 나온 민족입니다. 이스마일이 누구냐 하면 이슬람 민족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 기독교 사회에서 이스마일은 추방자 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를 이스마일로 불러다오는 나를 추방자라고 불러달라는 뜻이에요. 이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나 지금 세계관이 걸린 거대한 얘기를 할 거야. 종교 얘기니까요. 종교라는 게 유신론 쪽 세계관이잖아요. 나 세계관이 걸린 거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인 나는 추방자야.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슬로우 리딩입니다. 그러니까 슬로우 리딩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고레벨 슬로우 리딩이고 조금 초보적 단계 슬로우 리딩은 어떤 거냐면 읽다 보면 이런 거 있으실 거예요. 지나간 부분이 기억이 잘 안 나. 얘기했던 어떤 것을 얘기한다는 듯이 작가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럼 멈춰서 찾아보는 거야. 모르는 어휘나 관념이 나왔을 때 멈춰서 찾아보는 거. 이것도 슬로우 리딩입니다. 슬로우 리딩은 한마디로 말해서 꼼꼼히 이해하는 독서법이에요. 꼼꼼히 생각하는 독서법. 반복 독서는 말 그대로 반복해서 읽는 건데 이게 지식 도서의 반복 독서와 문학 작품 반복 독서 좀 다릅니다. 문학 작품 반복 독서는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레이어가 되게 여러 겹입니다. 겉이야기 있고요. 속이야기 있고요. 작가의 의도 있고요. 거기에서 인물 간의 맥락이 있고 그 시대와 도킹되어 있는 또 맥락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굉장히 두껍게 깔려 있는데 보통 이제 그냥 초보 독서가 책을 읽게 되면 뭐만 파악하게 되냐면 이 1차요. 글로 적혀 있는 이야기의 레이어만 파악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장르 소설, 청소년 소설까지는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성인 문학 작품이나 고전 명작, 뭐 한강 작가님 작품 이런 거 읽잖아요. 그럼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기의 문학 작품들은 이 깊이가 직관적으로 붙어 있어요. 토끼와 거북이 생각해 보시면 토끼가 뭘 상징하고 거북이가 뭘 상징하는지 몰라도 읽고 나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잖아요. 이런 식으로 압축돼서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인 레벨의 문학 작품은요. 이 레이어 깊이가 깊기 때문에 압축적으로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레이어를 못 읽잖아요. 그러면 위에 1차 레이어를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 한강 작가 작품 읽고 재미없어. 고전 명작 읽고 뭐야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밑에 레이어를 읽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반복 독서를 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책을 재밌게 잘 읽었어요. 두 번째 읽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읽다가 처음 읽을 때 안 보이던 게 막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하부 레이어가 언뜻 드러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읽을 때. 세 번째 읽잖아요. 또 보여요. 이런 식으로 반복 독서를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문학 작품의 하부 레이어를 내려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법이라는 게 장착이 돼요. 독법이 뭐냐면 책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장착이 되면 이제 못 읽을 게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아니고요. 지식 도서의 반복 독서는 사실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한국사 책을 5권 읽잖아요. 반복 독서예요. 같은 한국사라는 지식을 반복해서 내가 읽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 조선사를 5권 읽잖아요. 그럼 조선사를 5번 반복해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인데 그럼 그렇게 반복 독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식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반복 독서는 지식 도서와 문학 독서를 좀 구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강한 형태의 독서가 필사와 초록이에요. 필사는 뭐냐면 책을 베껴 적는 거죠. 이 왜 가장 강한 독서법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정독을 한번 읽으면요. 놓치게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책이라는 건요. 사물화된 생각이에요. 언어 사고의 체계를 갖고 있는 사물화된 생각이고 이걸 펼쳐서 읽는다는 건 책에 담겨 있는 생각을 내 머리로 재생해보는 행위거든요. 근데 그냥 읽게 되면 책이 얘기하는 전체 큰 맥락을 따라가면서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필사는 반복 독서와 슬로우 리딩이 강제로 그 행위 안에 들어가 있는 독서법입니다. 자, 봐보세요. 필사를 할 때 그 누구도 읽지 않은 책을 필사하진 않습니다. 다 읽어보고 정말 좋은데? 이런 책을 필사하게 되죠. 사실 저도 필사를 지금도 종종 합니다만 필사를 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책을 그냥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이 책 정말 대박이다. 이런 책을 만나게 되면 그 강도가 약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보게 돼요. 이게 반복 독서죠. 근데 한 번 더 읽었는데도 정말 이 책의 모든 거를 내가 다 갖고 싶어지는 책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필사를 하게 되면 이미 반복 독서가 된 책이에요. 그 책은. 그럼 그 책을 첫 줄을 펼쳐서 첫 문장을 베껴 적죠. 두 번째 문장을 적습니다. 그럼 뭐가 보이냐면 1번 문장과 2번 문장 사이에 간격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거요. 출근길이었다. 아내의 말이 생각난다. 출근길이었다. 비가 내리고 있다. 이럴 수도 있죠. 우리가 문체라고 얘기하는 게 딴 게 아니고요. 이 문장과 문장 사이의 간격이거든요. 근데 이 간격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사고의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사고의 진행 방식이요. 이 글을 필사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또 뭐가 보이냐면 그냥 읽으면 작가가 자기가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썼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필사를 해보시면 뭐가 느껴지냐면 책이라는 게 언어로 쌓아놓은 집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 문장, 그 단어, 그 표현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앞문장, 뒷문장 전체 맥락이 타이트하게 탁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여기서 이걸 뺄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구축되어 있는 건축물. 우리 이 건축물에서 벽돌 한 장 뺄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 쓸모없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건축 요소들이 다 자기 기능이 있고 자기 역할이 있고 그게 유기적으로 결합돼서 건축물을 이루는 것처럼 책도 언어로 지어진 유기적인 구조물입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필사를 한번 하고 나면 책을 읽을 때 작가가 이때 이 문장을 왜 썼을까? 그리고 이 밑에 어떤 의도가 깔려 있을까? 이걸 읽는 방식이 상징, 플롯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한 문장을 읽어도요. 초보 독서가 한 문장을 읽는 것과 이런 필사의 경험을 갖고 책의 구조를 아는 사람이 한 문장을 읽게 되면 이 문장의 무게가 달라져요.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러면 책을 읽을 때만 발휘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할 때 이런 예민하고도 깊은 관점, 힘 이런 것들이 사고에서도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게 생기면 뒤에가 어떻게 되냐면 카톡을 보더라도요. 이 사람의 지적 능력과 수준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갈수록. 희한하게도. 왜 그러냐면 책을 좀 읽으면요. 이런 게 생기거든요. 와, 세상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똑똑하다는 게 많이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의 힘이요. 철학이 이제 그게 거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요. 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단 두 줄에 담겨 있는 그 생각의 힘이요. 자기 존재를 의심한 거잖아요. 이 실존에 대한 고민을 출발점 어디에 잡았냐면 내 존재가 실체인가를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뉴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지구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이게 생각의 힘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뚜지로 맞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닿지 못한 생각을 하는 존재를 책을 읽으면 계속 만나게 되거든요. 내 사고의 힘이 아직도 얼마나 나약한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럼 난 어디까지 와 있지를 책을 읽는 과정에서 생각의 구조를 자꾸 파악하다 보면 읽는 과정에서 알게 돼요. 아, 내가 이런 사고의 그레이드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와 있구나. 이런 거요. 그런 측면에서 반복 독서, 슬로우 리딩, 필사, 초록은 또 좀 다른데 초록은 좀 어떤 식이냐면 문학 작품을 초고강도로 읽는 게 필사예요. 지식 도서를 초고강도로 읽는 게 초록입니다. 초록이 딴 게 아니고 교과서 요약 정리하는 거 있죠. 그게 초록이에요. 그 지식 도서를 읽을 때 문학은 생각의 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식 도서는 문학과 전혀 다른 형태의 엄밀함을 갖고 있는데 이건 학자적 엄밀함.
엄밀함이에요. 논리적 엄밀함이고요. 그래서 이 지식을 초록하다 보면 지식의 구조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구과학에 대한 책을 읽고 초록을 한번 했어요. 지구과학이라는 지식 체계를 전체를 이해를 했어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생물학을 읽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물학을 내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한 번 쭉 읽었을 때 내 머릿속에 그 지식의 구조가 내 머릿속에 지어질 거 아닙니까? 이 지어지는 정도가 이걸 해보기 전과 해본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천재인가? 어떻게 저걸 한 번 읽고 저렇게까지 소화해서 얘기를 하지? 그걸 저렇게 책 한 권 읽고 막 1시간 반씩 떠들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구조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필사와 초록, 반복 독서 이런 것들은 생각의 합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 생각의 전체 구조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억지로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정말 장악하고 싶은 지식을 만났을 때 혹은 내가 정말 단 한 문장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정도의 책을 만났을 때 하셔야지 그렇지 않은 책을 필사하거나 그렇지 않은 책을 초록하거나 반복 독서하잖아요. 그럼 바로 지칩니다. 반복해서 읽을 수 있는 거, 읽다가 멈춰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게 다 사실은 독서 능력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장악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한번 이해해 봐야지 이런 정도의 관점으로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생각의 바다를 여행하는 항해자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 생각은 나의 고유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사실 그 누구도 자기가 태어난 시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의 경계선도요 내 시대에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고려 시대 때 내가 태어났다면 계급제도가 당연할 거예요. 우리 집에 마님이 계신 게 당연할 것이고 내가 마님이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다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일 것이고 근데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갖게 되는 이 시대의 상식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을 읽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 시대의 생각의 깊이에 도달하는 것과 동시에 인류사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해놓은 생각들을 모든 생각들을 거칠 수는 없지만 그 바다를 여행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이해하는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특정 지식을 외우거나 용어를 기억하거나 줄거리를 기억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책을 읽는 과정에서 그 사고 경험들을 해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왜 나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은 왜 이런 모습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삶의 질이라는 것은요 경험을 해보시면 야 이래서 책을 손에 못 넣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을 때와 똑같은 그 마음으로요 세상을 읽게 되고요 세상을 이해하고 읽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혹은 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책을 읽을 때 그 인물을 이해하려고 했던 그 정도의 진지함으로 이해하려고 하게 되고요 이해의 폭과 깊이가 깊어지겠죠.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 내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을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통로이자 나 자신의 생각하는 힘, 감각하는 힘, 살아가는 힘을 주는 생각의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되게 거창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책 한 권을 만나셔서 푹 빠져서 읽고 그걸 출발점으로 해서 이 항해를 시작하시면 아 그때 그 사람이 이걸 얘기한 거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내 삶을 얼마나 풍족하게 만들어주는지를 깨닫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즐거운 항해를 해 나가시면서 풍족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